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나서 정작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룻밤도 머물 곳이 없어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법정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의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은 한 여성의 용기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씨는 평범한 60대 주부였습니다.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이태연을 키워왔습니다. 남편 이동수 씨와 함께 모은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들 부부에게는 평생의 꿈이었고 노후의 보장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태연이가 결혼하면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손자도 봐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희 씨는 저녁 설거지를 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동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늙어서 아픈 일이 생기면 태연이가 돌봐줄 테고 말이야. 그런 평범한 꿈을 품고 살던 영희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들 태연이가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태연이가 직장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희 씨와 동수 씨는 무척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될 한미래 씨는 첫인상도 좋았고 예의도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면 꼭 모시고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래 씨는 영희 씨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자신들도 며느리와 함께 살며 손자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태연이와 미래 씨가 살 집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전세금도 부족했고 월세를 내며 살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때 영희 씨와 동수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서울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살면 되잖아. 태연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도 동의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아파트 시세는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영희 씨와 동수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훗날 자신들이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함께 살면서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연아, 우리가 이 집을 너희한테 넘겨주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아프면 함께 살면서 돌봐줘야 한다. 알겠지? 영희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바탕으로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아파트 소유권은 태연이에게 넘어갔습니다. 영희 씨와 동수 씨는 시골로 내려가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태연이와 미래 씨는 결혼 후 서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종종 시골집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았고 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두어 번씩 찾아오던 아들과 며느리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고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영희 씨는 서운했지만 젊은 부부가 바쁘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동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영희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태연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에 좀 와볼 수 있겠니?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이는 바빠서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 꼭 갈게요.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태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늘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미래 씨가 몸이 안 좋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거나. 영희 씨는 실망했지만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수 씨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와 호스피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밤낮으로 남편을 돌봤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영희 씨가 홀로 버텼습니다. 영희야, 내가 죽으면 태연이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동수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연이가 얼마나 효자인데요. 당신이 낳으면 우리 다 같이 서울에서 살 거예요. 하지만 동수 씨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병세가 위독해졌을 때도 태연이와 미래 씨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와도 잠깐 들렀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영희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드디어 동수 씨가 임종을 맞는 날이 왔습니다. 영희 씨는 태연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아, 아버지가 위험하다.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태연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수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30여 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태연이와 미래 씨를 만났을 때 영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태연이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해서. 영희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희 씨는 혼자였습니다. 친척들이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형식적인 역할만 했습니다.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영희 씨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를 잃고 혼자가 된 영희 씨는 외로움과 슬픔에 견딜 수 없어 아들이 사는 서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며칠이라도 아들 곁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며칠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연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그리고 미래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태연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미래 씨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혼부부고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서요. 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들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넘겨준 집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어머니에게 하룻밤 머물 곳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서 자라는 거니?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처에 모텔이나 찜질방이 있잖아요. 하룻밤 정도는. 미래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보다 며느리의 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엄마가 나가지. 영희 씨는 가져온 작은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태연이가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희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정말로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딱딱한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가?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코소리를 들으며 영희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0여 년 동안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줬건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희 씨는 잠깐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살아생전 동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영희야, 내 말이 맞았지. 너무 실망하지는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영희 씨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응답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찜질방 휴게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뉴스가 영희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을 위반한 아들에게서 재산을 되찾은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희 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나도 그런 계약을 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영희 씨는 계약서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위반할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뉴스에서 본 사례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대기실에서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의자에 앉은 동년배 남성이 한숨을 깊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씨가 슬쩍 바라보니 그 남성도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들어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정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영희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저도 딸에게 집을 넘겨줬는데 사위가 그 집을 팔아서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우 씨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줬는데 함께 살겠다던 약속을 안 지켜요. 남편 장례 후에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더라고요. 영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상담을 받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사건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우 씨의 경우는 사기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영희 씨의 경우는 조건부 증여, 위반 문제였습니다. 둘 다 법정에 서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법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죠. 상담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 씨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고, 영희 씨도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처지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희 씨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같은 처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연락하며 서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처지의 동병상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상처가 깊었고 재판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의 기록들, 태연이와 미래 씨가 병문안을 얼마나 자주 왔는지,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간병인 이순자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동수 씨를 돌보는 동안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들 내외분이 몇 번이나 오셨는지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정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순자 씨가 증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태연이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들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우연히 태연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같이 살면 생활 힘들고 요양원 알아봐야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영희 씨는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태연이의 진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내 아들의 진짜 마음이었구나. 영희 씨는 분노와 실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법무사는 영희 씨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특히 본인의 메시지 내용은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영희 씨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우 씨도 옆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영희 씨, 용기 내세요. 정의는 이길 거예요. 정우 씨가 영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영희 씨는 자신도 몰랐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순종적이고 참을성이 많은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당당하게 맞서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나? 영희 씨는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잠재력을 깨워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태연이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영희 씨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하자. 첫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영희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석에는 태연이와 미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의 위반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의 조건, 동수 씨의 병원 기간 동안의 방문 기록, 장례 후 영희 씨를 대하는 태도 등 모든 것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피고들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부양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메시지에서 드러나듯이 처음부터 부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것은 경제적 여건과 주거 환경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준비한 증거들은 강력했습니다. 특히 간병인 순자 씨의 증언은 법정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제가 간병을 했는데 아들 내외부는 10번도 채우지 않으셨어요. 혹시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시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예, 7번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30분을 넘게 머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은 매일 밤낮으로 아버님을 돌보셨는데 순자 씨의 증언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참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외로움과 절망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태연이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엄마같이 살면 생활 힘들고 요양원 알아봐야겠다는 메시지를 보고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를 부양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래 씨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가 하룻밤 머물겠다고 했을 때 왜 거절했습니까? 그게 집이 좁아서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좁다고 생각하시니까.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 측의 입장은 불리해졌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모두 원고 측에 유리했고 피고들의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의 심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영희 씨는 정우 씨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나긴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들이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피고 이태연의 메시지 내용은
처음부터 부양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본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계약을 무효로 선고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겼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정우 씨가 조용히 축하한다고 말해 주었을 때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태연이와 미래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연이는 영희 씨를 바라봤지만 영희 씨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자 관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영희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끝났네요. 영희 씨가 정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우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우 씨가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양 조건부 증여계약 위반으로 승소한 사례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희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희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되찾은 영희 씨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영희 씨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소 후 한 달이 지났을 영희 씨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우 씨도 자신의 재판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자축하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네요.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서로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식사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희 씨, 혹시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어요. 서울로 올라갈까도 생각하고. 그럼 혹시 저와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우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놀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렴풋이 기대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우 씨,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영희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정우 씨의 진솔한 고백에 영희 씨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도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몇 주 후, 영희 씨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우 씨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동이지만 같은 단지 주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운명인가 봐요.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한 집에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동반자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영희 씨가 정우 씨와 함께 요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영희 씨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요. 정우 씨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영희 씨와 정우 씨는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 함께 꽃을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영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꿀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법정에서의 승리나 재산을 되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라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아름다운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와 정우 씨는 이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오는 법입니다.